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제 이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4,000선 돌파했었죠. 이달 초 3,500선을 넘어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00포인트가 오른 건데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국내 조선업종도 대거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 에이펙과 한미 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조선업 한미 협력에 따른 장기 성장세가 부각되는 데다 조선사들이 속속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3분기 조선사들의 실적 살펴보고 조선업종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이 가입 대상이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무엇인지, 또 비과세 종합저축과 함께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7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볼까요? 어제 이제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4,000선 돌파해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네. 4,000선은 지켜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락은 했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장 초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초반에 대거 많이 나왔어요. 지수가 꽤나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2%대로 이제 빠져서 오늘 확실한 좀 조정을 받겠구나 했는데 이게 오후장 들어서 또 체력을 코스피가 회복하더라고요. 네. 장 후반에 상당 부분 낙폭을 줄여내면서 4,000포인트를 결국 회복해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0.8% 하락해서요. 4,010.4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결국 상승 전환 성공했습니다. 네. 0.07% 상승하며 903.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 오전에 매수 매도가 상당히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한 양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외국인만 1조 6천억 원 이상 주식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많이 팔았죠. 기관이 많이 팔다가 네. 막판에 또 소폭이지만 매수 위로 결국 기관 돌아섰는데 오늘 대부분의 물량을 좀 받아낸 거는 네. 개인. 개인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이었습니다. 개인이 오늘 1조 5천억 원 이상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뒷심이 도배였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이 많이 샀군요. 다 결국은 나중에요. 네. 매수 위였습니다. 네. 그 장 후반에 낙폭을 이제 줄여낸 그런 흐름을 좀 보면 이게 조정이 올 때 일종의 반발 매수에 강하게 좀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거는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사자라는 심리. 결국 우리 증시에 대한 더 오를 거야.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고 오늘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면 일단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나란히 2%대 약세로 그러네요. 네,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도 급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네. 그게 좀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원전,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반영을 하면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그 관세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 막판까지 고위급 협상이 진행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주말 이후에 최근까지 2차례 이상 하워드 로트링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역시 핵심 쟁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죠. 이 얘기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어쨌든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간극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당초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5% 이내 수준에서만 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증과 대출로 채우려고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를 해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이제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을 하면서 협상이 다시 진행은 됐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태.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미국은 적어도 3,500억 달러고 하는데 절반 이상은 현금 투자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20% 이상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여전히 좀 간극이 커서 대립하는 그런 양상으로 알려져 있죠. 네. 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상회담 전에 뭐 막판 극적 합의를 네. 도출할 기대감은 좀 네.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한미 양국 뭐 정부 이제 고위급 관계자들의 어떤 대외적인 이런 공개 발언을 봐도 협상은 아마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공개됐던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명확하게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 여전히 양국 간 논의가 교착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가장 최근 발언은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시아 순방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에어포스 원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또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미 무역 협상이 이제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아닌 것 같다. 처리해야 될 세부 사항이 많고 복잡한 협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베세트 장관이 불과 지난주에만 해도 사실 10일 안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 타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었는데 확연히 네. 온도차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 발언이죠. 예, 그리고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 회복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지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됐습니다. 네. 속보치이고요. 이 속보치 1.2%는 1년 6개월 만에 우리가 1%대 성장률을 회복한 겁니다. 네.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한은의 예상치도 1.1%였어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높죠. 0.1%포인트 더 웃돌았고요. 지금 우리 성장률의 분기별 추세를 보면 이제 작년 1분기 때 1.2%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가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분기와 4분기에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네. 정체했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뒷걸음질 쳤고 2분기에 좀 0.7% 성장하면서 깜짝 반등을 했고 이제 3분기까지 1.2%니까 성장세가 좀 확대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볼 수 있는 거고 평가를 해보자면 우리 경제가 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게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네. 민간 소비가 1.3%, 정부 소비가 1.2% 늘었거든요. 요게 2022년 이후 다 3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3분기면 딱 추경을 통해서 발행했던 소비 쿠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고 네. 이외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스마트폰 같은 가전 제품 같은 신제품 출시 효과 등도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게 이런 소비 증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도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제 1.5% 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장률에 기여를 한 부분이고, 요걸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성장률에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였어요. 일단 3분기에 설비 투자는 역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3분기에 2.4%로 반등을 했고요. 네.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1% 기록했어요. 물론 여전히 역성장 추세이긴 하지만 전 분기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게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장률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내수는 1.1%포인트 기여를 했고요. 수출은 이제 0.1%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내수 기여도가 중요하죠. 네. 내수 기여도가 전 분기, 2분기와 비교를 하면 이제 큰 폭으로 뛴 거예요. 수출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대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그래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 편이니까 결국 우리 경제가 본궤도에 올라서려면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번 분기에 어쨌든 내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1%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그 발표한 것을 보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에서 0.3% 사이 정도까지 나와준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2차 소비 쿠폰 효과, 그 다음에 미국 관세 영향도 있고 또 관세 협상 결과 네. 등에 따라서 아직은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정부도 오늘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1%대 성장률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선방하는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라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형적인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현재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0.9%, 1% 안팎입니다. 기존 전망보다 1%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늘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확연히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수도권 아파트 월세 그 가격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라 하면서요. 네.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상승률이 6.27%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10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이제 더 나눠 보면 서울이 7.25%, 경기도가 5.23%, 인천은 7.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월세 가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폭의 등락을 좀 반복하는 양상이었다가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됐던 2020년에 1% 상승을 했고 그 이듬해 2021년에 4.26% 오르면서 오름폭을 대폭 확대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2년에는 5.54%, 2023년에는 5.25%, 네. 2024년에도 4.09%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은 2.08%, 경기도 0.99%, 인천 0.39%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월세 상승률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의 구조적인 흐름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전세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월세 거래량을 보면 이런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주택의 월세 비중을 보면 62.2%, 처음으로 60%를 또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월세 비중은 64.1%까지 올라가서 전국 평균을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때 이제 전세자금 대출 문턱이 좀 높아져서 월세로도 갈아타는 이런 임차인들의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11호 대책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서울 전역이나 경기도 12곳까지 이런 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거 2년 실거주 의무 같은 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임대 물량도 전체적으로 줄게 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월세 비중 확대로 앞으로 더 가팔라지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날이었는데요. 어제 불기둥을 뿜었다고 했던 조선주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조선사들의 호실적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대감에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조선업종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이 조선사들의 수주 현황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경화 신영증권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에이펙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등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네.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은 좀 많이 약세였나요? 어땠습니까? 오늘은 한 5% 내외 정도로 대부분 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른 하락세요. 네, 그래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네, 계속, 신고가를 막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하는 보여온 날도 거죠. 있었고. 네. 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그 3대 조선주 하면은 어떤 거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이렇게가 3대 저희가 네. 대형 3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요. 그 작년부터 상승세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그 매수가 많이 몰려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한국 기관보다 빨리 갖긴 조금 어렵습니다. 뭐 빨리 갖긴 어렵다. 네, 외국의 네. 피어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들 국가에서의 증시에서 중요도가 막 조선업종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뒤늦게 좀 투자를 하는 편에 해당이 되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소의 고객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유럽에 있는 선주들이 이제 많이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발주를 하는데 당연히 조선 업체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조금 뒤늦게 갖는 편이고 네.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관심사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면 매수세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들이 대형사들 기준으로 해서 좀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특히나 이제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선만 주로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좀 부각이 되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해양 방산 쪽에서도 해외에 판매를 하는 수출 방산 쪽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네. 지금까지 한국의 지상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그 시각이 조선 쪽으로도 좀 오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업체들이 이제 뭐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흑자 전환 한다거나 뭐 이런 시기였었는데 지금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했던 시점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수주 물량이거든요. 말씀 좀 이해를 못했어요. 2025년 3분기 뭐라고 하셨죠? 2025년 3분기에 지금 매출로 잡히고 있는 매출로? 선박들 같은 경우는 네.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갈 때 저희가 수주한 물량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박의 가격이 21년 여름부터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지금 만들고 있는 배들은 선가가 막 오르고 있는 중간에 수주를 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네. 선박의 가격이 고시 가격 기준으로 24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27년에 잡히는 매출분까지 해서 저희가 계속 제품 가격이 상승할 때 수주를 한 것이 앞으로도 실적이 잡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 3분기에 높은 한 자릿수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거나 이미 상반기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로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한 업체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이 이 정도면 26년이나 27년에 대한 실적 눈높이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적에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양강하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요? 지금 뭐 양강이라기보다는 이제 2, 3등 업체에 해당이 되고 네. 저희가 이제 두 회사가 이번에 나왔을 때 영업이익률이 높은 한 자릿수 뭐 9%, 8% 이 정도 수준의 그 수준을 기록을 해서 네. 3분기가 특히나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휴가를 갖는 기간을 꽤나 길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영업일수가 당연히 모자라면 네. 매출이 그만큼 발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진이 참 낮은 분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는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오면서 영업일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전혀 깨지지 않고 넘어온 상황이라
4분기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고수익 선박 수주로 하나오션은 3분기 영업이익이 11배 껑충 뛰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언제 대비 11배라는 말? 작년 동기랑 아마 비교를 한 것일 거고요. 저희가 네. 계절성이 뚜렷한 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11배 뛰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익이 워낙 좀 적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는 것도 좀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두 회사가 이제 비슷하게 거제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삼성과 하나가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이제 높은 한 자릿수 정도의 이익률을 비슷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종을 얼마 동안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오셨어요? 저는 19년 차. 그럼 이런 지금 거제 이런 데 다 다녀와 보셨겠네요. 네, 뭐 수도 없이 가고 있고 뭐 요즘에도 뭐 경남 지역에는 출장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조선 빅3의 영업이익 합계가 뭐 1조 5천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번 연도에는 그 정도 이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훨씬 더 커서 이제 수조 원의 이익이 내는 부분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계속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도 내년 좋고. 내후년까지도 영업이익률 자체는 계속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그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언급하는 네네. 것이 여러 번 있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조선소에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또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게 오늘 또 조선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기도 할까요? 저희는 방문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작년부터 이미 미국의 군 관계자들이나 뭐 이러한 이제 중요한 인력들이 이미 한국에 있는 사업장에 와서 실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협상 카드 중에서 저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카드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까지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미국이 조금 더 안달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저는 굳이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네. 한국이 와서 진행하려고 했던 다른 국가와의 협상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네. 조선업계는 지금 미국의 그 수장이 한국에 있는 조선업체를 방문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저희 시간은 사실 한국 조선업체들 편에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좀 뭔가가 타결지어주면 좋겠다는 기대가 컸지만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모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한미 조선업 협력 그 조선 협력 프로젝트 이건 어떻게 될 건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실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특화 펀드를 조성을 하고 네. 미국 측에서 처음에 이제 주장했던 바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미국에만 투자를 해라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업을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투입되는 모든 것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도 미국 사업장에서 뭔가를 진행을 해서 미국의 군함을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만들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제 동맹국으로의 그 건조 가능성을 조금 열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건조가 지연이 되고 정비가 지연이 되는 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되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서 이제 행정명령에 의해서 기존의 존스 액트나 아니면은 반스톨레프스법으로 막혀져 있는 미국의 상선 또는 군함을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법을 좀 없애야지 이 부분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자체적으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미국에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 군함에 대한 투자 한 건이라도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네. 마스카 프로젝트의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막 이게 막 너무 막 급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아니고 미국이 아니죠. 바라는 걸 텐데 원래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총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건가요? 1,500억 달러가 조선업으로 그리고 2,000억 달러가 다른 산업으로 네. 해서 이제 전체 3,500억 달러가 뭐 펀딩을 하겠다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 마스카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건 지금 없는 지금까지 거. 구체화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왜 이렇게 조선업에 목말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중국이 2012년 이후에 이제 조선업을 조금 합종 연행을 시키면서 큼직큼직한 조선업체를 많이 만들고 네. 상선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지만 군함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해서 2015년 이후에 중국에서 군함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함은 한 번 만들려면 몇 년 정도 보통 건조 그게 기간이 이제 걸려요?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에 크게 갈려 있는 부분인데요. 예. 미국은 막 예전에는 만들 때 한 5년 정도 걸리던 게 요즘에 막 9년, 10년씩 걸리는 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고 있고 네. 중국은 1년에도 지금 10척 이상씩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정도 수준으로 역량이 많이 뒤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군함의 총 숫자가 미국과 중국이 이미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 계속 저희가 해군력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항공모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군력 1등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미국이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까 그 존스법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존스 액트는 미국의 연안 항만을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 안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된 완전 옛날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내일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세 협상에 뭔가 조금 물꼬를 틀 만한 뭔가라도 나오면 이게 조선주의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 큰 틀에서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큰 틀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냥 단순히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관세 협상이 안 되어서 무역이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 배로 물건을 별로 안 날르니까 배도 별로 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전개해서 생각을 하셔서 그러실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그런 물동량이 전체 한국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경제가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을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중 미국과 한국 간의 이 협상에서는 군함이 하나라도 나오는 거 그거 자체가 저희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 미 군함 관련 계약 성사 여부가 더 중요하다. 네네. 이 말씀이시군요. 그 글로벌 1위 대형 조선사 간의 합병 얘기가 오가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 이게 이제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출범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연내로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합병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죠? 지금 현재 울산에 네.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거의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개가 법인이 분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국내 해양 방산을 진행하는 건 두 법인 중에 HD 현대중공업만 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합침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울산에 있는 모든 도크가 다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통합된 현대중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수출 방산도 수주를 하고 상선도 수주를 하고 이 사업장에 대한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영업의 좀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진행하는 합병입니다. 네. 그 도크라는 건 이제 배를 만드는 건조 공간. 건조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합병이 국내 조선 시장과 또 글로벌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뭐 현대중공업 그룹 차원 입장에서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 이제 유유 설비를 다시 재가동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증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도 네. 1분기 이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도크 투자를 더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멈춰놨던 두 개의 도크 중에 하나를 재가동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양적 성장이 없다라는 거에 약간 실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네. 한계점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 지금 수주하고 있는 약간 저가 수주 물량 이런 거를 글로벌 사업장으로 좀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미 군함 발주가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조선 업체들이 상선을 건조하는 총량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미국에서 군함과 관련된 신조 제조에 매년 책정하는 예산이 한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신조가 새롭게 건조한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부만 진행이 되어서 만약에 한 4분의 1 정도만 한국으로 좀 할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00억 달러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나라 전 조선 업계가 일하고 있는 거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그 레벨이 좀 다르네요, 완전히. 저희가 객단가라고 좀 쉽게 표현하면 아예 다른 정도 차원의 가격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대형 조선주들이 이제 조선주의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최근에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좀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어떤 거를 좀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 배라는 산물 자체가 조선소 혼자서 만드는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소 안과 밖이 같이 돌아가야 저희가 제때 인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하면은 일단 배에 1차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이제 선박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엔진사도 엔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 우리나라가 다른 조선 업계 대비해서 특히나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스선에 들어가는 뭐 네. 특화된 화물창에 들어가는 보냉제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있는 특이한 좀 기자재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선 업체들이 배를 만들 때 그 안에 이렇게 블럭 단위로 납품을 해서 배를 결국에는 완성품으로 완성을 하게 하는 조립처럼 하는 네, 거예요. 그런 블럭 협력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조선 업체의 몸집과 같이 사이즈를 키우면서 오히려 더 먼저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 업체의 성장보다 조금 더 성장이 빨리 보이는 그런 측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하나오션 자회사, 그러니까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좀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경고장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 하나의 조선업체 미국 자회사 중에 네. 하나 쉬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조선업체 자회사인데 해운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중국의 배가 미국이 입항하면 입항료 물릴 거야라고 네, 하는 걸 맞아요. 미국이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은 거를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하는 건데 네. 특히나 미국의 조선업계를 도와줬었던 법인이니까 네. 한국에 있는 조선업체의 미국 법인에다가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없는 건가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법인들이 중국과의 어떠한 거래선도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떠한 수치도 그걸로 인해서 변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일단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고 뭐 내년 후년 계속 좋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럼 이제 이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혹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피크아웃 이슈가 나오는 건 아닌가? 수주 산업이 피크아웃 이슈가 나오려면 이제 나오다 다 나와서 또 나올 게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이클에서의 그 발주 이유 자체는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교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 저희 한 4, 5년 열심히 노력했지만 선박이 한 3% 정도밖에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조금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조선 업계는 오히려 2007년보다 훨씬 더 흥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업체들이 갑자기 난립한다거나 뭐 몸집을 무리하게 키운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수요가 공급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이제 조금 사이클 자체가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주에 관심을 갖지만 언제쯤 어떤 모멘텀을 계기로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이 될지 아닐지 이런 고민도 좀 할 것 같고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 끝으로 좀 짚어주십시오. 조선업계가 지금 해외에 있는 그 해양 방산으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지금까지 발담그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죠.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객단가가 높은 시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주가 구체화되는 거를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확인하시면서 확대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리스크는 없을까요?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경아 신영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혁 산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의 가입 대상이 축소된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르신을 만났는데 네.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예요. 없어진다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가요? 그랬더니 비과세 종합저축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도 좀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과세 종합저축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아닌 분들은 뭐 어떻다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과세 상품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세금 우대 저축이란 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금 우대 저축하고 생계형 저축을 통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비과세 종합 저축이라는 계좌인데 현재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납입 원금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계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이런 이슈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자와 배당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면 이거부터 준비하고 이거 계좌 한도부터 채우는 게 일반적으로 순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 대상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축소된다는 거죠? 이제 정부 발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로 하면 이게 비과세 종합저축이 올해가 일몰시한이에요. 네, 올해 안 되는데 이걸 연장해 주는 대신에 가입 대상을 조금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네.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이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금 다 가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네. 65세 이상 고령자 많이 제한적으로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하고 똑같이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도 이제 직전 상계년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 된 분들은 못 가입하거든요. 네. 이것도 앞으로도 그건 똑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그걸 알아야 되겠네요. 이건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 중에서 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소득하고 재산을 이제 소득화 시킨 거를 합쳐가지고 만든 건데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한 228만 원 기준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364만 8천 원 정도 요거보다 낮으신 소득 인정액을 가지신 분이 이제 기초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제 기초연금을 지금 현재 못 받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만약에 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못 가입하시게 그러네요. 되잖아요. 비과세 종합저축 못 가입하시게 되는 거라서 네. 혹시 그런 분이라고 하면 올 연말까지는 가입을 좀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가입을 해두면 내년에 이제 그 안에 돈을 넣는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5천만 원까지. 그래서 일단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제 올해 말까지는 계좌를 개선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곳에서 다 가입은 할 수 있는데 네. 뭐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나눌 수 있는데 이제 1인당 돈이 많아요, 뭐 나누죠. 일단은 어차피 가입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 가입하더라도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밖에는 못 들어간다. 합해서 5천만 원.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에는 주로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이 되고요. 네.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보험 상품이 비과세 되는 종합저축 거고, 보험이겠네요. 보험이고요. 그다음 증권사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라고 부르는데 네. 뭐 예금과 보험 상품은 만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면은 입출금이 조금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이제 증권사에서 개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만기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입출금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또 이제 상품이 좀 다양한 것도 특징인데 개별 주식 가능하고요. 채권, 펀드, 네, 네. ETF, ELS, 뭐 RP라고는 한매조건부 채권, 뭐 네. 발행업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좀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투자 상품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증권사별로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네. 이제 증권사에 개설되어 있는 게 한 40만 개 정도가 개설되어 그래요? 있다고. 그래서 꽤나 관심들이 우리 많으시군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는 과세가 얼마였는데 비과세가 돼서 전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 나오면은 15.4% 세금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네. 요 계좌에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는 원금 5천만 원에 대해서 네. 늘어나는 추가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네. 그 비과세 혜택 주는 금융 3% 그 ISA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비과세 종합 저축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일단 가입 대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ISA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제 만 15세 이상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가입 범위로 보게 되면 이제 ISA가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전 상계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입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과 같은 부분이고요. 절세 방식도 조금 절세 구조도 조금 다른데 ISA는 이익 난 것도 있고 투자하면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네. 통산해서 순이익에만 과세를 하는데 일단은 일반형 ISA 가입하시면 여기서 늘어난 순이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서민형 가입하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네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아까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늘어난 건 다 비과세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부분에서는 ISA가 조금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인데 네. 가입 한도는 보시면 아까 비과세 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ISA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씩이고 네. 해서 최대 1억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ISA 계좌도 이제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 같은 것도 있고 뭐 네. 중고사에서 많이 가입하는 중개형 같은 것도 있는데 중개형 ISA 같은 거는 뭐 국내 개별 주식 투자할 수 있고요. 네. ETF, 채권, 펀드 같은 것들 다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중개형 ISA에서는 예금 가입은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신탁형 ISA에서는 이제 예적금, 뭐 채권, 펀드 이런 것들 안정적인 상품 중심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또 개별 주식 투자가 안 되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ISA 상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신 그 오늘 말씀하신 그 비과세 종합 저축하고요. 그 연금 저축, IRP 이렇게 다 비교를 하면은 어느 게 괜찮을까요? 점점 머리가 좀 아파지거든요. 용도가 좀 다양하다.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IRP가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네. 가입할 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네.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네. 상품이라서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이걸 많이 하시는 건데 나이 들어서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네, 없고 네, 그런 네. 상황에서는 IRP나 연금저축보다는 말씀드렸던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걸 하는 게 이제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거니까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랑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제 용도랑 이런 부분들 가입 대상이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 중도 인출에 있어서 약간 제한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비과세 종합저축은 꺼내 쓰는 거나 증권사에 가입하시면 편하게 꺼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중도에 꺼내 쓰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절대 부분. 찾지 마세요, 어르신데요. 네, 그건 이제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중도 인출에 대한 차이점도 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과세 종합저축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또 다른 상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종신보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가 종신보험을 예. 종신보험 원래 죽어야 받는 상품이잖아요. 네. 가입 피보험자가. 근데 이거를 미리 꺼내 쓸 수 있게끔 네. 연금 형태처럼 받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올 30일 이번 달 30일부터 가입자들한테 안내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시행을 네.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네.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인데 네. 이게 언제 많이 가입을 하셨나면 저도 기억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되게 많이 가입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창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가족과 사랑 뭐 이러면서 내가 죽으면 너희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겠냐 이러면서 이제 종신보험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 후반 60대 접어들었잖아요. 이분들의 더 급한 거는 가족의 생계가 아니고 나의 노후. 본인의 노후, 본인의 생계가 조금 또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급해지면서 네. 죽어서 돈 나오는 거 말고 살아서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수요가 좀 생겨나니까 예. 그걸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제도적인 장치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라고 해서 이제 종신보험을 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꺼내 쓸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네. 뭐 연금처럼 수령해서 네. 노후 생활비로 쓰게
쓰게 해준다 이건데 그럼 누구나 다 보험금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이제 주요 보험사 5군데, 뭐 네. 삼성생명, 하나생명 같은 한 5군데 보험사가 먼저 실시를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좀 확대를 할 것 같은데 사망보험금을 이제 이렇게 연금처럼 수령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좀 갖추기는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냐면 종신보험 계약자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단 네. 나이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계약자는 나로 해놓고 피보험자는 아내로 해놓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상품이어야 됩니다. 아 그게 정해져 있군요. 네, 그다음에 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안 됩니다. 투자하는 상품 그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 돼야 조건이 되고. 까다롭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험료가 완납 상태여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5개 주요 보험회사의 계약을 봤더니 유동화 대상이 한 41만 4천 건, 한 23조 원 정도 되고요. 가끔씩 보험 계약 대출 받는 분들은 안 되는 거죠. 네,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거 단약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 75만 계좌에 한 35조 원 정도 되니까 네. 대상자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순간 헷갈렸던 게 그럼 수익자, 계약자 막 그렇거든요. 네. 보험계약 하신 분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정해놓으셨습니까? 라고 네. 하면 대답을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보험료 내는 사람이 계약자예요. 그건 맞죠? 맞죠. 계약의 주인. 네.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사람이 계약자고요. 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해서 이 보험금을 그렇죠. 누가 받느냐? 그렇죠. 그분이 대상자. 그러니까 대상. 피보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다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보험금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수익자.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러면요. 계약자는 네. 돈 내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 받아가는 받는 사람. 사람, 피보험자는 대상이 되는 사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죽는 사람이 피보험자인 거예요. 종신보험은 그렇죠. 아, 네. 계약자, 아이고. 피보험자가 동일해야지 네. 아까 이제 연금화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기준을 좀 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방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집에 보험증권 있으시면 네. 한번 꺼내가지고 계약자는 누구고 피보험자는 누구고 수익자는 누구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건을 갖추면 예, 예. 이제 연금으로 한번 전환해 보고 싶은데 네. 그럼 연금 전환 시기는 이제 가입자, 계약자가 네. 선택할 아까 수 있나? 55세 넘어가시면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대원칙은 빨리 전환하면 적게 받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전환하면 많이 받는데 이제 네. 이 전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적이 돈이 없어서 전환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네.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40대 여성이 매달 보험료 15만 6천 원씩 10년간 낸 경우를 가지고 네. 사망보험금 1억 정도를 설정했을 때 네. 예정률이 한 7.5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전환해서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55세에 전환하면 한 달에 12만 7천 원씩 20년간 한 3천만 원 좀 넘게 받는데 네. 65세에 전환하면 18만 9천 원씩에서 20년 동안 한 4,543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 70세에 전환했다 그러면 22만 2천 원씩 총 한 5,329만 원 정도 받으니까 네.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전환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네. 그 보험금의 90%까지.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면 9천만 원까지는 받으실 수 저는 있겠죠.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1억이나 넘어 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보유한다고 했을 때 매달 네. 보험료가 15만 6천 원인데 10년이면은 예, 예.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합해서 20년간 3천을 받는 거니까 아주 많은 건 규정은 많은 건 어떻게 아닌 것 됐냐면 같아요. 사망보험금의 90%가 한도고요. 네.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게끔 지금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럼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는 것하고 그냥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 중 어느 게 낫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네. 사후에 재산을 물려줄 유가족이 없거나 당장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동화 시켜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유 자금이 조금
있거나 하거나 이제 자녀한테 재산을 어느 정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라면 보험금을 물려주고 네. 다른 돈을 쓰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보험금에는 세금이 안 나가나요? 네, 증여세나 이런 게 없습니까? 증여세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는 포함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세금,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세 같은 건 안 없기 붙으니까 때문에. 예. 네.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